어릴 때부터 치과 공포증이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입을 벌린 채 누워있는 자세가 난 너무 싫었다. 내 몸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진짜 아플 때 아니면 절대 안 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잇몸이 부어오르고 새벽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집 근처 새로 생긴 조용한 치과에 예약을 넣었다. 진료실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기계 소리도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도 없었다. 의사는 말이 없었고 하얀 마스크 뒤로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입 크게 벌려주세요. 난 마치 주사를 맞았고 턱부터 목까지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멈출 수 없었다. 처음엔 익숙한 드릴 소리가 났다. 근데 그게 너무 길었다. 1분, 3분, 10분. 입안 어딘가를 파고들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 다음엔 치아가 아니라 뼈를 갉아내는 소리가 들렸다. 난 고개를 흔들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 반응 없음. 기억 일시 보관. 절차 시작할게요. 의사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난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내 치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드릴 대신 어떤 차가운 금속의 물체가 잇몸 어딘가에 삽입되는 느낌.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통신용이에요. 이제 우린 말이 아주 잘 들릴 거예요. 다음 주기까지 조용히 지내세요. 난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와보니까 진료 기록도 없었고 카드 내역에도 그 치과의 이름은 찍혀있지 않았다. 근데 그날 밤 잇몸 안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금은 아프지 않죠? 이제 당신은 수신자니까요. 난 아직도 살아있다. 하지만 매일 밤 잇몸 아래에서 뭔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방금 치과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진료 예약해드릴게요. 뇌 안쪽 잇몸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오래는 안 걸려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소리도 못 지르니까요. 오늘같이 더운 날 밤에는 난 항상 이것을 한다. 더운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공기가 축축하고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차고 에어컨 바람조차 몸에 닿지 않는 느낌. 그래서 난 항상 한다. 그거를. 그냥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부엌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고 거기 있는 작은 유리병을 꺼낸다. 뚜껑을 열면 안에는 갈색 가루 같은 게 들어있다. 어디서 났는진 잘 기억 안 난다. 그냥 이사를 온 날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그걸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창틀에 3번 뿌린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정중앙에. 이상한 건 그걸 하지 않으면 창문 바깥에서 무언가가 두드린다. 정확히 3번. 그걸 처음 들은 건 작년 여름이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었던 날.
너무 숨이 막혀서 잠깐 열었다가 깜빡하고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 3시, 정확히 3번의 두들김이 들렸고 그 다음날 아침 내 방 창틀에 손톱 자국 같은 게 3개나 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의식은 매일 밤 빠지지 않게 되었다. 친구들이 말하길 그런 미신은 그냥 더운 날의 헛것이라고 한다. 몸이 지치면 환청도 쉽게 들린다고. 하지만 그걸 까먹은 날이 딱 한 번 있었다. 문득 잠에서 깼는데 손끝이 축축했다. 일어나 보니까 내 왼손 손톱 밑에 갈색 가루가 박혀 있었다. 내가 바른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손으로 의식을 대신 수행한 거였다. 그래서 난 말한다. 오늘같이 더운 날 밤에는 난 항상 이것을 한다. 라고. 그 말 안에는 절박함이 들어있다. 지켜야만 살아남는 일상의 반복. 그리고 방금 창문 쪽에서 쿵 하는 진동이 들려왔다. 아직 안 했던가? 아니면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닐 수도 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덥다고 땀 흘리면서 읽고 있다면 창문을 한번 확인해봐. 창틀엔 가루가 뿌려져 있나? 아니면 오늘은 너의 손톱 밑에 그게 묻어 있을까? 밤만 되면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 난 원래 야식을 잘 안 먹는 편이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밤만 되면 정확히 자정만 넘기면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 처음엔 라면, 다음은 냉동식품, 그리고 그 다음은 익히지 않은 거. 입안 가득 피냄새가 남아도 그게 혀를 자극하는 순간 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면 기억이 없다. 식탁 위에 핏물로 젖은 키친타월, 싱크대에 내장이 반쯤 붙은 채 굳어있는 봉지. 심지어 내 입 주변엔 밤새 무언가를 뜯은 듯한 멍이 들어있었다. 그날 나는 몰래 핸드폰을 거치대에 세워두고 내가 잠든 모습을 촬영했다. 난 자고 있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 무언가가 내 몸을 끌고 밖으로 가고 있었다. 부엌을 향해서. 손톱은 다 빠졌고 팔은 어깨보다 위로 꺾여 있었고 그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닌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것은 카메라를 돌아봤다. 너도 알았잖아. 우린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난 밤만 되면 배가 고프거든. 오늘도 해가 졌다. 문득 내 손가락이 입으로 가고 있다. 아직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 맛있다. 난 시내에 있는 15층짜리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프론트 직원, 야간 안내. 보통은 조용한 편이고 새벽 2시쯤만 지나면 진짜 할 일도 없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 정각 지하 3층의 조명이 꺼진다. 항상 빠짐없이. 처음엔 그냥 센서 오류나 누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기실 직원의 말로는 전력은 들어가 있는데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꺼져 있는 척 한다고 했다. 그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관리팀이 점검하러 내려갈 때마다 CCTV가 꺼지고
근무자들의 인터폰 통신이 녹음되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말을 남겼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근데 제 옆이 아니라 천장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CCTV 보안 서버를 정리하다가 저장되지 않은 실시간 로그 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지하 3층. 꺼져 있던 조명이 혼자 켜지더니 잠시 후 화면 구석에 뭔가가 스쳐 지나간다. 슬로우로 돌려봤다. 검은 머리카락, 사람보다 너무 긴 팔, 그리고 프론트 유니폼. 내 유니폼이었다. 어제 새벽 3시 조명이 또 한 번 꺼졌다. 난 결국 직접 내려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1층, 2층, 그리고 지하 3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렸다. 불 꺼진 복도 안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랑 똑같은 키, 똑같은 복장, 그리고 내 이름표를 단 사람. 그 내가 날 보면서 말했다. 이 근무는 나 혼자만 하는 건데 넌 왜 아직 위로 안 올라갔어? 오늘부터 내 근무표에는 지하 3층 점검은 빠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다. 거긴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난 토마토를 좋아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든 걸 좋아했다. 뭐랄까, 껍질을 벗기고 날카로운 칼로 꼭지를 도려내고 그 안에 끈적한 젤리와 씨앗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그 느낌. 처음엔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먹는 취향은 다르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익은 토마토를 자를 때마다 내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마트에 진열된 토마토 중 난 유독 형태가 이상한 것만 골랐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형체만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만. 칼을 넣을 때 그 안에서 찍 소리가 나는 토마토들이 간혹 있다. 그걸 처음 들은 날, 난 확신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는 걸. 어느 여름날 가스레인지 앞에서 방울토마토를 볶던 도중 불 위에서 익은 한 알이 펑 하고 터졌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진한 붉은 즙이 아니라 미세한 하얀 실 같은 것들이 얽혀있는 덩어리였다. 작은 눈알 같기도 하고 신경조직 같은 그 끈적한 실타래가 프라이팬에 들러붙어 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난 토마토를 씹지 않는다. 그 대신 반으로 가른 후 손가락으로 안쪽을 천천히 후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진 매번 다르다. 어떤 건 맑은 피 같은 액체, 어떤 건 사람 혓바닥 크기만한 고깃덩어리. 그리고 한 번은 그 안에서 젖은 손톱 조각이 나왔다. 난 요즘 텃밭을 한다. 모종이 아니라 내가 직접 키운다. 흙은 따뜻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린 것들은 다 내 손길을 기억한다. 물 줄 땐 살짝 따뜻하게, 바람은 막아주되 빛은 세게. 그렇게 자란 토마토는 보통 토마토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에 살은 단단하고 쫀득하다. 오늘은 하나를 수확했다. 이상하게 꼭지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칼을 반으로 자르자 안에선
가늘고 여린 이빨 같은 것들이 드러났다. 난 그걸 보고 그냥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자랐네. 냉장고엔 이름표가 붙은 토마토들이 줄지어 있다. 우리 형과 엄마, 그리고 내 전 여자친구, 그리고 오늘부터 네 이름도 들어갈 거야. 아직 붙이지 않은 팬레터에 답장이 왔다. 난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팬이었다.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그냥 괴담을 낭독하는 유튜버. 그 사람의 목소린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말투는 조용하고 발음은 또렷하고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어딘가 이해받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다 쓴 편지는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두었다. 붙이지도 않았다. 주소도 몰랐고 그냥 쓰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내 방 문틈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익숙한 봉투, 익숙한 내 이름. 뜯어보니 첫 문장은 이러했다. 너 그 말 쓴 지 2주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보내? 그런 말은 쓰면 바로 보내야지. 내가 답장 넣는 거 싫어하잖아. 난 그때도 그냥 누군가 장난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문장부터는 내가 썼던 편지의 문장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 내가 혼자 속으로만 썼던 말들.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나중에라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자꾸 살자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그런 말들에 그는 단 한 줄씩만 적었다. 그런 생각은 접어. 넌 이미 이야기 속이야. 그런 너한테 내가 말 걸고 있잖아. 그리고 다음 이야기 주인공은 네가 맞아. 난 편지를 찍고 태워버렸다. 그날 이후 서랍 속 편지들도 전부 없었다. 그런데 이틀 뒤 책상 위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뒷면엔 아무런 봉인도 없었고 그저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편지는 굳이 종이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 머릿속에만 있어도 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유튜버의 새 영상이 올라왔다. 썸네일도 제목도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 목소리가 말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오래된 구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한테 편지를 썼죠. 단 한 번도 보낸 적은 없었지만요. 오늘은 그 편지의 마지막 답장을 대신 낭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너, 혹시 누군가한테 마음속으로만 한 말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봐. 그 말에 벌써 누가 답을 했을지도 몰라. 발신자 없이 살려주세요라고 메시지가 왔다. 밤 11시 42분 핸드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SNS 알림음. 난 대수롭지 않게 열어봤다. 살려주세요. 딱 이 한 줄. 그리고 그 아래 발신자 없음, 계정 없음, 회신 불가, 삭제 불가. 난 멍하니 메시지만 바라보다가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강제로 꺼졌다. 다음날 아침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버그겠지. 어딘가 테스트 서버든 뭐든 그런 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그런데 퇴근길, 카톡이 자동으로 켜지더니 새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어두운 계단 아래 어렴풋한 인물의 실루엣, 흐릿한 형체, 플래시 없이 찍힌 듯한 잿빛의 톤. 그리고 사진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다. 여기 있어요? 난 그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꺼진 화면엔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내 옆에도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내 뒤에서 어깨 너머로 날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얼굴이. 다시 켠 폰엔 아까 사진은 사라지고 대신 채팅방이 하나 생겨 있었다. 구조 채널 016. 그 안엔 대화가 수십 개 있었다. 하지만 전부 내가 쓴 것처럼 보였다. 여긴 너무 어두워요. 이거 꿈이죠? 살려주세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입 밖으로는. 그리고 방금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다. 구글 계정으로도 같은 메시지가 전송됐다. 살려주세요. 보낸 사람, 당신. 내가 정말 무서운 건 그 문장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어떤 존재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존재가 된 후에 남긴 구조 요청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건 예고가 아니라 회상일 수도 있다는 거지. 혹시 지금 당신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메시지 하나쯤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어? 그거 혹시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 아니면 네가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문장을 한 메시지가 아니었어? 그렇다면 늦었어. 넌 이미 구조 요청을 보냈고 누군간 그걸 읽었어. 그리고 지금 너를 찾으러 오고 있어. 방금 뉴스가 꺼졌다. 방송국 직원이 마이크를 붙잡고 울먹이듯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설 장비는 모두 매몰됐고 구조 헬기는 뜰 수 없습니다. 눈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부디 조용히 계세요. 그들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처음 폭설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이었다. 뉴스에선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사람들은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첫눈을 반겼다. 기념샷이니 뭐니 그런 거 하면서. 그 눈이 사흘째 내리기 전까진 말이다. 사람들은 눈 속에 갇혔다. 도로는 마비됐고 전신주는 무너졌다. 그런데도 눈은 줄어들지 않았다. 밤이 되면 오히려 더 거세졌다. 창밖은 흰색뿐인데 난 이상하게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봤다. 사람 같은 실루엣, 허리까지 쌓인 눈 속을 미끄러지듯 기어다니는 무릎이 꺾인 자세로 걷는 것들. 이틀 전 아래층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난 무심코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계단에서 젖은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는 걸 봤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발가락이 5개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건물엔 나 혼자 살고 있다는 거다. 오늘 새벽 현관문 아래 틈으로 뭔가 끈적한 게 흘러들어왔다. 난 눈물인지 피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액체를 닦으면서 문을 밀어붙였다. 그때였다. 문 반대편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했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난 창문으로 뛰쳐나가려다가 멈췄다. 바깥에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가 내 집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살이 다 얼어붙었는데 눈은 또렷했다. 그건 배고픈 사람의 눈이었다. 입안에선 길게 늘어진 혓바닥이 눈을 핥고 있었다. 그건 눈을 먹는 게 아니라 눈 속 어딘가에 묻힌 걸 핥아내고 있었다. 눈 내리는 건 멈추지 않는다. 벌써 창문은 보이지 않고 난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몸은 얼었고 손가락은 끊어졌다. 입천장은 갈라졌고 혀에선 계속 눈맛이 난다. 그리고 방금 내 위쪽 천장에서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눈더미 속에서 사람이 기어나왔다. 나였다. 눈알 없는 내 얼굴, 혀가 없는 내 입, 뼈만 남은 내 손. 그게 나를 향해서 기어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넌 내가 묻은 첫 번째 눈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아직 널 계속 먹고 있는 중이야. 폭설은 절대 날씨가 아니다. 그건 씹는다. 뼈까지, 이름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기억까지. 그리고 널 먹어치운 그건 네 얼굴을 쓰고 다른 사람 집 문을 두드리러 갈 거야. 동충하초. 처음엔 그냥 피부병인 줄 알았다. 팔 안쪽이 따끔거리고 목이 물린 자국처럼 부풀더니 그 위로 하얀 솜털 같은 게 올라왔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피부 샘플을 채취하자고 말하더라. 일종의 곰팡이 같네요. 근데 너무 규칙적으로 자라는데요? 그날 밤 난 꿈을 꿨다. 깊은 흙 속 내 몸이 파묻혀 있었고 내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며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 입을 열고 혀 위로 가늘고 긴 균사의 줄기를 뻗어 올렸다. 난 비명을 질렀지만 목구멍은 이미 버섯으로 막혀 있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마다 손톱 아래가 갈라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작은 포자덩어리가 맺혔다. 몸을 씻을 때마다 배꼽 안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리고 어느 날 난 하루 종일 웃고 있었다. 억지로도 아닌데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다. 광대뼈 아래로 균사가 자라나 내 표정을 붙잡고 있었던 거다. 난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블로그 하나를 발견했다. 오직 단 한 문장만 반복되던 곳. 동충하초는 더 이상 곤충만 숙주로 삼지 않는다. 우린 따뜻하고 부드럽고 적당히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퍼지기 참 좋다. 지금 나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영양분은 어차피 몸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내 오른손은 이미 움켜쥘 수 없고 손가락 사이로 희고 얇은 버섯 대가리들이 자라고 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난 누군가에게 귓속말을 한다. 숨쉬지 마. 너가 들어마시고 있는 공기에 내가 있어. 난 아직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난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포자다. 가족 사진. 그날은 찜찜하게 시작됐다. 인스타 DM,
축하드립니다. 땡땡 스튜디오 가족 사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팔로우도 안 한 계정에서 왔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지만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 9개월 차. 배가 많이 불러왔고 출산 전에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다던 말이 기억나서 그냥 끌려가듯 따라갔지. 스튜디오는 외진데에 있었어. 건물 외벽엔 간판도 없었고 2층 벽에 작은 종이만 테이프로 붙여 있었지. 한 장의 사진은 한 사람의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아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말했어. 얘가 움직였어. 지금 너무 세게 움직여. 스튜디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 사진사는 인사도 없이 검은 커튼을 젖히면서 말했어. 이쪽으로 누우세요. 네? 난 순간 귀를 의심했어. 가족 사진이라면서 왜 내 아내를 출산대 같은 곳에 눕히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 카메라 위치가 특수해서 그래요. 자, 곧 아이와도 한 컷 남길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웃었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난 그 순간 멈춰서야 했어. 근데 웃고 있는 아내의 눈이 흔들리는 걸 그땐 몰랐지. 찰칵. 첫 셔터음이 울리자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고 사진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 정자 확보. 태아도 준비 완료. 기존 모체의 제거를 시작합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땐 내 아내는 울고 있지도 않았어. 그냥 눈을 감고 미소 지은 채 가슴이 벌어진 상태로 누워 있었어. 복부가 아닌 가슴 갈비뼈 틈 사이로 작은 손가락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어. 그것은 아기의 손이 아니었어. 살아있는 무언가가 아내를 입구처럼 쓰고 있었어. 난 뒷걸음질 쳤어.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인화본 하나를 밟았어. 그 안엔 나와 아내와 아이가 웃고 있었어. 문제는 내 얼굴이 입부터 목까지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내 속을 파먹는 자세로 웃고 있었어. 그리고 아이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눈이 세 개였어. 지금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내 폰 속 갤러리엔 내가 그날 찍힌 사진을 직접 올린 인스타 계정이 남아있으니까. 그 계정의 아이디는 곧 아빠 될 사람 _03 팔로워 1 딱 하나. 그날 그 사진사. 지금도 DM이 와.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가장 아름다운 가족에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촬영은 아이 혼자입니다. 그날은 별 생각 없이 물건 하나 들여온 날이었어. 일본 쪽 경매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칼이었거든. 카타나. 근데 말이야, 상태가 장난 아니었어. 날도 살아있고 심지어 칼날의 핏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그 핏자국 위에 누가 메모지를 붙여놨어. 이건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웃기지? 난 별 생각 없이 그 칼을 샀지.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처음 꾼 꿈에선 내 손에 그 칼이 들려 있었어.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난 그냥 아무 망설임 없이 목을 쳤지. 피가 솟구치는데 내 심장은 조용했어.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아무런 죄책감도 공포도 감정도 없었어. 그냥 이게 맞지 하는 그런 느낌만 들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내 팔에 얇게 칼로 벤 상처가 하나 생겼더라고. 누가 일부러 정교하게 그은 것처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하나도 안 아파. 며칠 지나니까 그 상처가 색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팔에 박힌 문신처럼 굳어버렸어. 이쯤 되면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칼을 손에 쥐면 속이 개운해져. 마치 내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꿈도 점점 선명해졌어. 이번엔 내가 사무라이였는데 할복을 앞두고 있었지. 그때 내 앞에 누가 와서 그랬어. 넌 검을 드는 게 아니라 검이 널 드는 거다. 앞으로 넌 칼 안에 살아야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어. 그날 이후로 낮에도 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아무도 없는데 칼로 공기를 가르는 소리. 내 등 뒤에서, 귓가 바로 옆에서. 어젠 더 미칠 뻔했어. 아무도 없는데 내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 검은 배를 가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영혼을 깨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거를 읽자마자 내 속에서 뭔가 확 끓어오르더니 손이 저절로 검 쪽으로 갔어. 이젠 내가 검을 쥐는 게 아니야. 검이 내 손을 끌어당기는 거였지. 마지막으로 꾼 꿈에선 난 또다시 누굴 죽이고 있었어. 목이 반쯤 잘리고 피가 튀는데 내 입에선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명예로운 죽음에 감사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그냥 그게 내 말 같지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칼은 내 방 안에 있어. 가만히 벽에 걸려 있는데도 시선이 느껴져. 칼이 나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걸 보기 시작했어. 혼자 사는 원룸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 밤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거나 내가 켜지 않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 그래서 난 CCTV를 설치했지. 간이 카메라 하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앱으로 볼 수 있게 했어. 다음날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앱을 켰는데 내 방에 누가 있었어. 흐릿한 화면 속 가만히 서 있는 사람. 현관 옆 구석에서 벽 쪽을 향해 서 있는데 몸이 미세하게 흔들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캡처를 하고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지. 근데 연결음만 울리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 사람은 2시간 내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 퇴근 후 난 경찰과 같이 방으로 들어갔어. 방은 역시 비어 있었어. CCTV도 이상 없었고 내가 본 영상도 자동으로 삭제되어 있었어. 경찰은 기기 오류나 착각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그날 밤 씻고 나와보니까 거실 벽에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어. 손바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찍힌 것처럼. 나는 그 뒤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려봐. 밤마다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나. 가만히 서 있다가 조금씩 내 방 안 깊숙이 들어오더니 어느 날부턴간 침대 옆에서 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리고 웃었어. 그 미소는 진짜 익숙한 얼굴이 웃을 때의 표정이었어. 그건 내 웃는 얼굴이었어. 그날 이후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방에서 그 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는 게 슬슬 익숙해지고 있어.